사람나라 51강 박근혜 탐구 두 번째 칠푼이 게이트 주권자의 대반격. 제가 찾아보니까 박근혜 탐구 1이 3월인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인데 한 7개월 됐네요. 칠푼의 수령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그 박근혜에 대해서 2강, 3강을 좀 준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일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조금은 이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사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모르는 분이 없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이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눈을 32초 동안 깜빡거리지 않아 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 분야에 또 잘 아는 분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 눈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박근혜를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남이 연출해준 어떤 씬을,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도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야 그 장면을 촬영을 할 수 있죠.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박근혜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얼굴이 보면 우는 얼굴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는 얼굴의 근육은 그 근육이 그런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막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런 게 그건 누구나 예외 없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아무 관계 없는 장면을 누구의 연출에 의해서 그대로 행동화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박근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배우도 아니고 거의 로봇이 가까웠지 않을까.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놔놓으면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 로봇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박근혜 정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최순실 게이트가 맞을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비선실세가 박근혜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식 비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국전을 농단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불법 이득을 취한 것이죠. 핵심을 고래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맞는 건 최순실 게이트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왜 이래 됐는가를 좀 따져보면 이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닙니다. 최순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별로 지금 아직은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차은택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은택 경우에는 문학의 황태자라고 불려가지고
차은택이 제안하는 거의 모든 것은 무조건 오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차은택한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최순실한테 줄 선 사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저 패거리들이 좀 해먹은 거지. 그렇게 보면 이건 오히려 차은택 게이트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차은택, 최순실 게이트를 합시다, 이걸. 그렇더라도, 이거는 박근혜 정권기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위 게이트급의 국기문란을 불러오는 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게이트급의 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하나하나 이름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박근혜 정권 자체가 아예 게이트 정권이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요, 굵직굵직한 것만 꼽더라도 대선 부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월호 참사, 참사라기보다는 거의 집단 살인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간첩 조작,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해가지고 증거를 날조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는요, 최악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교과서 형태입니다. 중국도 이미 국정교과서를 빠져나오고 있어요.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 정도입니다. 일로 돌아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 회복을 거부하는 정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갑니까? 그것도 주권을 회수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걸. 그 다음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인정된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대일 청구권을 정권이 나서가지고 박탈해버렸어요. 분열과 같이 했죠. 박정희도 그랬고 또 이번에는 2차로 박근혜가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오랜 분단의 어떤 대결 구조를 넘어가지고 평화 공존의 하나의 숨통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폐쇄해버렸죠. 아마 이 정신병자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테러 방지법은요, 그 많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를 낱낱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거는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건 거의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걸 그냥 강행을 해가지고 그것도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한 걸 마치 자기가 결정한 양 떠들기까지 하니까 저건 어떻게 또라이라도 어떤 저런 또라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경제 파탄이 왔지만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차은택,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오히려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대중의 어떤 그 대중이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뇌관구시를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까? 그게 최순실 때문일까? 그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박근혜가 아까 눈물 흘리는 그 장면에서 보듯이 전혀 자기의 그 언어, 인지 능력, 공감 능력, 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거의 로봇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칠푼이 수령의 탄생에서 이건 제가 좀 충분히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박근혜가 칠푼이가 됐고 다시 말해서 읽기 로봇으로 되어버렸을까? 박근혜도 처음부터 이런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탐구가 필요하지 않냐 싶으면 지금 현재의 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우선적으로 이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자면은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최태민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읽기 로봇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요, 유신공주 때부터 다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가요, 어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보니까. 근데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완전히 공주로 생활하게 되거든요. 청와대에서 공주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아래 것들이 다 해주는. 그래서 공주는 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용불용설하는 거 아시죠? 안 쓰면 퇴화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박근혜는 많은 기능들이 감성적, 이성적 그 기능들이 공주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퇴화해버립니다. 그럼 정신적으로도 퇴행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유신공주가 되면서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유신의 영부인이 되면서 이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가버렸다. 왜 그러냐? 다 모든 걸 남들이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의전이고 연설이고 또 어떤 행동이 이미 사전에 각본이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거의 준 로봇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흔히 말하는 바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환경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니까 자기는 결정할 수 없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존재, 결정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극인데, 바보는 바보스럽게 살면은 괜찮아요. 근데 바보가 절대자가 돼버리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한테도 비극이고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다. 권력은 그만한 윤리적 판단력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권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바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다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최태민이 영생교가 아니고 영세교인데 영혼합일교라고 합니다. 이 영혼합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되는, 합일되는 게 어떤 과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하튼 그 교주다. 그래서 이 영혼 합일교의 교주라는 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이 최태민이 굉장히 난잡한 여자 관계입니다. 부인이 6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소위 건드린 사람이, 건드린 여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람둥이하고는 전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근데 그죠? 영혼 합일하는 건 저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실제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가 절대자 행세를 하면서 교주로서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이비 종교의 예외 없는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요,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박정희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겁니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이 어떤 목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부부였다고 얘기를 해요. 최태민이 그래 얘기했대요. 영적인 부부였다. 그 영적인 부부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거는 제가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편인데도 공부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얘기입니다. 영적인 부부인 하는 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갈취했으니까 돈을 그때 물 쓰듯 하더래요. 이제 이 전기영이라는 분 이 얘기 중에 요게 참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냐 싶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은 원인이 있어요. 말이 좀 꼬입니다만은 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태민 씨하고 한 방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하루 종일 안 나왔대요. 그래서 최태민과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독대를 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일이 그죠? 19년 동안 지속됐다고 봐요. 보는 거예요. 잠시 있잖아. 저거 죽고, 박정희 죽고, 잠시 이제 최태민이가 도망 다니다가, 그 다음엔 또 최태민 집 근처로 이사를 가잖아. 그죠? 박근혜가. 그러면은 이 관계가 19년 동안 지속됐다. 근데 그죠? 실제로 이 시기의 이 행태를 보면요. 아까 유신공주 얘기했죠. 남들이 다 해주는 게 이미 반 로봇이 돼 있었다고. 그렇죠. 그죠?
반로봇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최태민하고 이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거의 완벽한 최태민의 로봇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최태민은 박근혜를 이용해가지고 박근혜를 축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예들은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근령, 박지만, 이 현재 노태우한테 붙인 편지에서, 박근혜가, 최태민의 로봇에 불과했다는 것을 딱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민한테 속아서 그랬다. 그 다음에 유경사업, 장학재단, 문화재단 이런 추모 사업에 개입해가지고 장부를 조작해서 재산을 빼갔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전화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격리되어 있었다. 최태민이가 딱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름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기념 사업회이지 실제로는 최태민 기념 사업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이용합니까? 박근혜가 대표 이사권이 있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대표 이사권을 사실상 누가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최태민이 행사했다는 거죠. 이때는 완벽한 로봇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염은 이런 박정희 비서실장 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큰 따님으로부터 구국선교단을 지원하고 있는 어느 건설회사와 섬유공업회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요구했겠어요? 당연히 최태민이 요구했겠죠. 최태민이 요구하면은 비서실장이 어디 자기 비서실장이에요. 그 비서실장 찾아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고발뉴스 이상호가 이제 추정한 걸 보면은 대한통운 최원석 회장 등 60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이후 참여 기업에는 200명까지 늘어났다.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정희 죽을 때까지 비서실장 했죠. 그죠? 당시 5천만 원의 위원 입단비와 매달 운영비 200만 원은 기본이었고 각종 명목의 지원금을 내야 함에도 기업인들은 이 단체 회원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정도였다. 왜? 이게 권력하고 줄이다 가지고 어떤 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태민이 국정농단을 하는 장면이 여기 딱 나오죠. 최순실이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정도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봇이 어느 정도 로봇이 됐냐. 모든 사람이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알면은, 둘이 관계가 어떤지 알면은 모든 사람이 경악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막 구역질 난 정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관계인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추술적인 것,
샤머니즘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박근혜는 최태민이 무슨 말만 하면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 최면을 걸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랬는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이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신동욱이라고 박근혜의 남편이 있죠. 이 사람은 이래 얘기를 해요. 여하튼 박근혜이 미국 가 있을 때 돈을 붙여줬는데 딴 사람 언니가 돈을 붙여줬는데 딴 사람 이름으로 붙여줬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언니는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전부 왜 그래요? 남이 다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 볼일 못 보면서 사회생활 가능하겠어요? 초등학생도 은행 볼일 보는데.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내가 볼 때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박정희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박정희가 최태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조치를 취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요, 박정희가 먼저 최태민한테 구국성교단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도 보수 기독교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보 기독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진보 기독교 중에서는 그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독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보수 기독교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꼴보수죠. 그래가지고 중세 십자군처럼 있잖아. 그죠? 그 선교 십자군도 만들어요. 최태민이가. 그 십자군 그 사진 보면 그죠? 완전 빨간 옷 입고 청년들 있잖아. 그죠? 줄 쫙 서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 보면요. 꼭 뭐 생각나냐면 북한 있잖아요. 그죠? 딱 그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김재규가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니까 중앙정보부가 그런 것까지 조사하냐? 이렇게 야단을 맞고. 이래 조사 보고를 했으면은 있잖아요. 이 박정희는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가 어떤지 빠삭하게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 방면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최태민이라는 있잖아요. 그죠? 정권 전위 기독교 단체를 끌고 있는 사람을 내치기가 싫어가지고 최태민을 오히려 옹호를 합니다. 김재규를 나무라고. 이게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게 된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박정희를 죽인 이유가 하나는 독재자라는 거, 유신 독재자라는 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였어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하면 당연히 조사를 제대로 하라 그러고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난을 쳐요.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최태민은 명예총재로 하나 더 높은 자리를 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갖고 놀아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과한 얘기한 거예요?
정말 박정희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란 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20대 딸한테, 그죠? 23살 때 박근혜가 최태민을 만나요. 40살 많은 최태민을 만나요. 눈꼽만큼의 배려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말로 생각해요. 말. 이렇게 최태민한테 이렇게 되고, 최태민의 로봇이 돼버리니까, 이때부터는, 돼서 로봇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일단 로봇이 되어버리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이미 한 10살 같으면 모르지만은, 늑대 인간들 있죠, 그죠? 이제 짐승, 야생에서 큰 사람들. 이렇게, 최태민의 로봇으로 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주가 되면서 퇴행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죠? 더 심각해지겠죠, 그게.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죠? 인지 불능 수준으로 퇴화하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거의 퇴화해버려요. 요거에 대해서는, 칠푼이 수령해서,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읽을 페이퍼를 연설문이든 여하튼 무슨, 또 회의 자료든 간에 이건 써주는 사람들이 대로 읽는 겁니다. 써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걸 읽기만 읽으니까 이게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자기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자기 목소리로 내는 게 아니고 남의 생각을 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평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는 남북 평화 얘기를 써줄 테니까 그걸 그대로 읽을 테고 남북 대결이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이 회의 자료나 연설문을 써주면 또 그대로 읽겠죠. 이러니까 극과 극의 프로그램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최순실이 개입하면 뭐까지 나오냐면 우주의 기원 얘기, 혼 얘기, 비정상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어떤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하면은 그죠? 무당 옷, 무당의 여러 가지 어떤 굿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기획하고 누가 써주느냐에 따라서 박근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을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개헌은 블랙홀이다 하다가 개헌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써주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요, 그때 달라요. 경제 위기라고 했다가 한국이 자랑스러운 딴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모범 국가라고 했다가 창조 경제가 빛난다고 했다가 여튼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서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냥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이 정말 난감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예는 생략해 버립시다. 여하튼 어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여하튼 박근혜가 한 얘기 국무회의에서 비서관 회의에서 한 얘기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댓글 달린 게 가장 추천 많은 댓글이 이거예요. 얘는 정치가 아니라 정신병원 입원부터 해야 할 듯 심각한 피해망상증 및 정신분열증이다. 지금 네티즌도 거의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깊은 탐구를 해서 한다기보다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들을 대충 뭡니까?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가지고 혐오, 증오의 글들이 막 수없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차마 입으로 읽지를 못하겠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백선아라는 사람 이 백남기 농민 병사라고 한 사람 있죠, 그죠? 진단서를 쓰라고 지시한 사람. 백선아한테 뇌수술을 맡겨 비정상의 뇌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자. 백선아한테 맡기면 정상도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병사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지금 막 최순실 게이트가 막 터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최순실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비난해요, 오히려. 그래서 칠푼이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예요. 서주는 대로 읽기, 정해준 대로 입기, 시키는 대로 하기. 제 말 틀립니까? 전 국민이 지금 공감할걸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택도 없는 집만 골라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또 박근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정유라 사건에 대한 개입입니다. 웬 택인지 오직 정유라예요.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리 가라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취임하자마자 그죠? 이제 상주에서 열린 성마대에서 2등을 했거든요. 정유라가.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를 시키고 문화체육부에 감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잘린 사람들이 그 감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래요. 문체부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 장관감으로 일찍이 아주 주목받은 사람이래요. 장관감이라고. 그래서 진실을 조사를 해가지고 진실을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예 콕 집어가지고 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딴 부서로 보내버렸죠. 한직으로 보내버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한참 후에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라고 이제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또 아예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아니,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있잖아, 그죠? 또, 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죠? 이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완벽하게 구분 못하는, 완벽하게 정반대로 처리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 보고를 하면 징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표가 하나 올라 있길래 올려봤어요. 정권을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이미 국가를 사유화해버린 겁니다. 사유화해버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공개념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합리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부러 사유화한 게 아니고 사유화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정유라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극심해가지고 정유라가 이제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 주치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주치의가 돼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땐 데려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주치의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로봇에 불과하죠. 누가 조정하냐? 조정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푼이 조종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칠푼이를 조종하는 사람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칠푼이를 움직이게 하는 리모컨 있죠, 그죠? 리모컨 홀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눈물을 흘려라 하면 꾹 누르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식입니다. 근데요,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박근혜는요, 독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독대를 하냐 하면요, 뭘 알아야,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돼야 독대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건대 인지장애, 공감장애, 언어장애, 결정장애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는 뭐든지 누군가에 의존해가지고 뭘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흔히 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독대는 박근혜한테 고문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장관, 비서관 또 비서진 또 독대는 거의 없어요. 독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죠? 독대를 했는 게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 독대를 했죠. 독대를 했는데 그때 뭘 그랬습니까? 나쁜 사람들 그랬죠. 딱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참 처참하죠. 그래서 조윤선이 정무수석 11개월 동안 독대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또 나오기 전에 보니까
외교안보 수석은 작년 10월에 임명됐는데 1년 될 동안에 독대 한 번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국정 논의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국정 논의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냥 적어준 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국정 논의가요, 되려면요, 수준이 상당히 돼야 돼요. 아무나 그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기춘도 그죠? 세월호 사고 직후에 7시간 동안 뭐 했나 그러니까 서류로 보고했다 그러잖아요. 그 전화로 보고하고. 그 비서실장마저도 독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누가 쥐고 있겠어요? 대통령이 아니겠죠. 박근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순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죠? 최태민을 만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로버트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적 성격장애를 가졌는 걸로 보이니까 어떠냐면 독대를 하게 되면 또 그 사람한테 빠져버려요. 그런 예를 이제 4사람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최태민하고 종일 독대했다 그랬죠. 몇 번 했는지 횟수는 모릅니다. 여하튼 종일 독대를 뭐 여러 번 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로봇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하고 1시간 독대했죠.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김정일에 빙의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하고 정권 말기에 독대했죠. 이명박이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이명박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차은택하고는 심야 독대를 했다고 그래요. 차은택이가 뭐 자랑하고 돌아다녔대요. 그러자 차은택은 문학의 황태자가 되고 차은택이 올리는 제안들은 뭐 무사통과 돼버렸죠. 이렇게 보면은 독대 후에 박근혜는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된다.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만사 오케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태죠. 장애라도 이건 보통 심각한 장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독대의 비밀을 풀면은 박근혜의 정확한 정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와서 이런 거 알았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다니까 여러 면의 칠푼이 조종사가 나오게 되는데 조종하는 사람들 그죠? 조종자캐도 좋고 조종사캐도 좋습니다. 나오는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최태민 가족. 75년부터 현재까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최순실만이 아닙니다. 최순실, 최순덕, 뭐 그 최순덕의 딸들, 그 다음에 최순실의 딸, 뭐 같은 그 피부치들은 다 박근혜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유라 경우를 봤죠. 왜 최순실은 그죠? 보면은 박근혜 딱 엄마같이 행동해요. 박근혜는 최순실 베이비 같아, 베이비 같아. 그래서 베이비 토크를 하는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 2002년도 5월 달에 이제 북한 갔다가 오죠. 정말 특급 대우를 받고 오죠. 아마 북한 유사 이래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박근혜가. 근데 박근혜는요, 김정일 빙의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죠? 우선 그 박근혜는 김정일한테 굉장한 신뢰를 보내고 또 강한 일체감을 보여요.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그죠? 김정일하고 박근혜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라의 그 개국을 한 공신이 아니고 개국조고 그 다음에 나는 이대다. 이런 의식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하면은 이런 건 국가는 우리 가문의 것. 그게 또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을 가지면 나의 것이 되겠죠. 이런 의식이요. 김정일하고 똑같습니다. 박근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전욕입니다. 전욕이 이제 박근혜 비서를 오래 했죠.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한국은 아버지가 만드는 나의 나라였다.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불쌍하게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국민이라는 건 신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왕조시대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 갔다 와가지고 신동아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보면 북한 갔다 와가지고부터 2015년 말까지는요, 기본적으로 통일 대박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아니에요. 그죠? 김정일하고 그때 얘기했던 걸 그대로 무한반복해요. 그런데 얘기를 했는지 교육을 받고 한지 그건 나 모르겠어요. 나는 얘기했단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안 하거든요. 얘기가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김정일도 정말 이런 면에서는 그죠? 좋게 말하면 고수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박근혜가 뭔데 이런 걸 지하고 둘이 결정해요. 말이 아니죠. 국가 공식 대표도 아니고 한데 불러다가 말이 특별 대우하고 이런 식으로 탁 사탕 발라가지고 딱 뭡니까? 갖고 노는 겁니다. 보세요.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한다. 금강산 댐을 공동조사한다. 동해선을 연결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걸 합의했다 그래요. 김정일이하고 박근혜하고. 아니 이게 저 둘이 합의할 일입니까? 이게 둘 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를 사유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입니다.
누가 또 이제 이렇다 보니까요. 북한 함 갔다 오고 나서부터 한나라당 대표가요. 한나라당 대표는 아니지만 여하튼 한나라당에서 뼈가 굵은 반공주의자가 햇볕 정책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긴장 완화 평화 정착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햇볕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햇볕 정책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원칙이 왜 안 지켜졌냐고 물어봤어요. 그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햇볕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한 데는 북한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남쪽 책임만이 아니고 북한도 책임이 있지 않냐 하니까 박근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진짜 지금의 박근혜라고 보면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서로에게 책임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 이미 김정일의 아바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차은택에 대해서는 뭐 만사 오케이 얘기했죠. 생략. 그 다음에 오바마가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단호했잖아요. 입장이. 그죠? 아베는 막 이래 보면서 말이지 온갖 뭡니까 아양 떠는 얼굴로 막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는 딴점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바마가 딱 개입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베 앞잡이가 돼버렸어요. 왜 10억엔 일본 기금을 한국이 운영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국이 일본 꼬보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몰라요. 자기가 아베 꼬복 노릇 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결정, 사드 결정, 이걸 보면요. 이게 전부 오바마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12월경 오바마가 칠푼이 리모컨을 딱 잡은 후에 칠푼이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전의 태도가. 그래서 일본에 대한 행동은 아베를 외면하다가 아베 앞장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태도는 그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승적 70주년에 가가지고 아주 막 특별 대우를 받았죠. 그러다가 사드 배치를 결정해가지고 뒤통수를 칩니다. 진짜 중국도 어이없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그 다음 대북 행동은 통일대박론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죠. 그래서 2015년 12월입니다. 작년 말부터요. 현재까지 박근혜는 완벽한 오바마 로봇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최순실 문제 아니죠. 최순실은 그 작은 그런 조종사 중에 아주 별 볼일 없는 조종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칠푼이는 정말 핵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조종사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죠.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도 죄의식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청와대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최순실 게이트,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박근혜 게이트 정권, 그걸 총체적으로 저는 막 듣기 쉽게 칠푼이 게이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칠푼이 게이트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대한민국의 파괴입니다. 어떻게 파괴했냐? 매국 독재 세력이요, 우리 흔히 친일파인데 이 사람들은 친일파, 친미파 정도가 아닙니다. 100만을 학살하고 살인 고문을 밥 먹듯이 하고 간첩 조작을 밥 먹듯이 하고 광주 학살을 하고, 이 사람들이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뿌리를 둔 정치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주도 면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해가지고 뭐로 만들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나라, 독재 국가로, 친미 독재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로 있으면서 그 미군 기지에 내화부동하는 반공 세력이 권력을 영구히 잡는 독재 체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주권 훼손, 국가 주권,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를 거부했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위안부 등 대일 청구권자, 개인 이 청구권자들의 이 권리를, 그것도 일종의 주권입니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파괴했죠. 대선 부정하고 국정교과서 만들고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그죠? 누구나 영장 없이 통장과 핸드폰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도 그죠? 국정원의 감시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100만 학살했던 사람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주권자 집단 살인을, 세월은 사실상 집단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뻔히 보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자들을 유린합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전 재산 다, 그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기 이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뭐예요, 또? 그 다음에 간첩 조작을 하고 옛날에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위기, 민생 파탄이 이래 되면 경제위기, 민생 파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제가 볼 땐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IMF 위기 때보다 훨씬 악성 위기가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위기 때는 그죠? 사실은 심각한 위기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은 외환 보유고가 너무 적었던, 여하튼 이 달러가 없었던 게 문제였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심각하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또 동북아 평화체제, 우리가 정말 안전과 그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저 조건이 뭡니까? 동북아 평화체제죠, 그죠? 이건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그걸 완전히 날려버린 겁니다. 개성공단 폐쇄하고 사드 배치하고 이러면은. 그렇겠죠? 완전히 여기 이제 전쟁 분위기가 막 나돌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짓을 하냐? 자기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익입니까? 반공체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공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는 해놔놨죠. 그게 뭡니까? 테러 방지법이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박근혜의 사적 인맥이 국정을 농단한.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파괴 집단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이름을 붙여봤어요. 대한민국 파괴단. 그래서 대파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에는 주범, 공범,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앞장세운 주범, 실질 주범도 못 돼요. 박근혜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그냥 앞장세가지고 그 뭡니까? 매국 독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박근혜는. 왜 그래 됐을까? 박정희 신화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독재 세력은 이미 있잖아, 그죠? 청산돼야 될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뭡니까? 박정희 경제기적이죠. 그 계승자, 그 딸이 박근혜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앞장세운 겁니다. 이 공범들이 있는데요. 매국 독재 세력과 그 기관들, 새누리당, 매국 독재 세력의 아지트죠. 그 다음에 KKK라는 건 뭐냐 하면요. 국정원, 검찰, 경찰 이래가지고 매국 독재 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정상화하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은요, 반드시 혁명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도범, 이 누구냐? 제가 35강을 할 때 빅브라더,
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기춘입니다. 그 다음에 깜냥도 안 되는 박근혜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런 걸 그죠? 이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저만 아는 비밀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압니다. 박근혜가 어떤 인간인지. 그런데 그걸 박근혜를 분장을 시켜가지고 똑똑한 사람이냐,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냐, 포장하는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이 윤여준, 요거는 한나라당 대표할 때 천막 당사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소위 경제민주화 브랜드를 박근혜 이마박에 딱 붙여줘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뭐 결정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상돈, 독재자 딸이 아니고 유능한 정치인이다 하는 걸 포장해줬죠. 이 사람들이 요새 박근혜 비판하고 일하는 거 보면 내가 참 웃겨요. 이 사람들도 박근혜와 같이 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태민 일가는 잡범에 불과해요. 김기춘이는 유신 핵심 인물이죠. 유신의 주범이 박정희라면요. 또 공범은 7.4 공동성명 이후에 손잡고 이제 유신체제, 유일체제로 가져오죠. 그 김일성 공범이고 또 하나의 공범은 김기춘입니다. 이런 설명을 뭐 생략해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간첩 조작의 지존이죠. 외국 독재 세력의 최고의 공작군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매독 세력의 핵심적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최순실이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했냐? 김기춘이 어떻게 했냐? 김기춘이 그 최순실의 건물에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2개 층을 사용했던 게 확인이 되죠. 이상호 고발 뉴스에 보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최순실하고 둘이 뭔가 합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주도했을까? 최순실이가 주도할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최순실은 그 능력 전혀 없습니다. 최순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박근혜와 김기춘을 연결시켜준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순실, 김기춘 팀이 정권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 8월에는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죠. 비서실장으로 돼가지고는 각종 공작을 추진하고 그걸 해결하는데 김기춘이가 완전히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한국에서 그죠? KKK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사람이 김기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중앙정보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하면서 그죠? 이 맥들을 다 환히
맥을 짚어내고 이들과 연결고리를 다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어떤 그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사태의 파악 능력과 공작의 수행 능력이 뭐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세월호, 간첩 조작 이건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다 KKK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밀려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 김기춘이 들어가가지고 국정 장악을 하게 되니까 그죠? 최순실이가 어떻게 했어요? 많이 불편하겠죠. 그렇겠죠. 그러고 김기춘이가 최순실이한테 놀아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기춘 쳐내기를 합니다. 이 전번에 조웅천이고 이런 사람들, 박관청이고 이런 사람들 구속되고 할 때 그 사건입니다. 십상시 사건입니다, 소위. 그래가지고 김기춘이가 자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현직 중앙정부, 국정원장을 하던 이병기를 앉혔죠. 그런데 이 이병기라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 다음 사람 자체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체질도 김기춘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뭘 공작을 하고 그런 게 별로, 안 맞는 사람 같아요. 가방 못지나 하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영 체질이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치자마자, 총선에서 치자마자 사표 냈죠.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은 이제 완전히 정권하고는 거의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최순실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막 터져버린 겁니다. 왜 최순실이가 왜 문제냐 하면요. 그야말로 무식한 안악내잖아요. 보면, 이번 가는 그 과정에 보면 답이 나오죠. 그냥 탐욕, 이권 챙기기. 이거 이외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지금 보도가 엄청나게 됐죠. 목욕탕에 가서 어떻게 했고, 여하튼 수없이 많이 학교 찾아가서 어떤 짓을 했고, 줄줄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죠. 이 사람한테서 무슨 합리적 사고나 어떤 그 기획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장판을 쳐놔놓고는 설거지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김기춘은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다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국정원, 검찰, 경찰, 이게 막 오작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이게 작동이 잘 되거든요. 그 우병우도 감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김기춘은 그런 능력은 있거든요. 왜 그래 됐냐 하면은 이제는 막 완전히 음식에 설탕 쳐먹듯이 KKK를 그냥 단순 정권 수단으로만 써먹으려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이래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중동마저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칠푼이의 무지와 최순실의 탐욕이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은 공작이 전혀 안 됩니다. 이때부터. 김기춘 없는 국정원 무력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완전히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니까 무한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경찰도 백남기 부검영장 청구하는 거 보면은 딱 막 민중의 표적이 되어버리죠. 이게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 언론의 힘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JTBC, 경향신문, 아파 이런 데서 막 폭발하죠. 그래서 언론의 힘이 박근혜 정권과 KKK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기춘, 이건 뭐 생략합시다. 칠푼이가 그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파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칠푼이의 정체를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느끼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권자의 대반격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우리 사회에 대한 또는 박근혜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 하면은 박근혜는 칠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일을 쳐도 보통 일을 치는 게 아니다. 엄청난 일을 치고 말 거다. 사고를 치고 말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제법 많이 했거든요. 매국 독재 세력의 알몸을 보여줄 거다, 박근혜가. 그래가지고 매국 독재 세력을 뿌리를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박근혜가. 그리고 매국 독재 세력이 역사적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찾는 유일한 것이 박정희 신화인데요. 경제기적 신화. 그죠? 그 박정희 신화도 박근혜가 다 깨부숴버릴 거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뻘짓, 헛짓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주권자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각성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박근혜는 아마도 유사일의 최고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대한민국을 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요,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 강의 주제로 잡아놨던 게 박근혜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이런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올리려고 했는데 이 일이 좀 일찍 터지는 모레 이 강의는 그만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자들이 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박근혜 칠푼이의 정권에 분노를 하면서 이제
각성하고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는 대선 투쟁이 아니에요. 불법 대선에 대한 투쟁이었고, 그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 6개월 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아직도 판결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선관위의 노조위원장을 했던 한영수 씨, 그 다음에 정진빈 씨, 여튼 그냥 개인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 강동원 씨, 이런 사람들이 이 대선 부정을 끝까지 문제 삼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우리가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싸움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의 어떤 노고도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월호 항쟁. 이게 천안함 항쟁하고 전혀 달랐어요. 천안함 때하고. 천안함 때는 어땠어요? 유가족들이 전부 항쟁을 포기해버렸죠. 정부 보상에 전부 이제 그대로 승복하고, 오히려 천안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공격했죠.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단호하게 싸운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행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간첩 조작을 밝혀낸 민변 변호사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투쟁한 수요 집회 사람들, 테러 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들과 그 방송사들, 이런 힘들이 모아져 가지고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했죠. 언론들은 그죠? 정말 무지몽매해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몰랐죠. 그죠? 주권자들이 새누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상한 언론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하튼 주권자들이 이 열린 공간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했습니다. 이때부터 칠푼이 정권에 대한 주권자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사드를 이제 이 성주의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성주 주권자들이 지금 며칠째 됐죠? 7월 13일, 8월, 9, 10, 석 달, 100일 넘었겠네, 그죠? 120일쯤 됐겠습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김천 주권자들이, 이 과정은요, 그 할배할매들까지도 주권자로 일어서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야. 이걸 단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드가 몰고 온요, 주권자들의 자기 각성 과정은요,
정말 아름다운 역사적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K가 변하죠. 며칠 전에, 어제인가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TK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8.8%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굉장히 열악한 언론 환경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박수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파파이스, 손석희, 한겨레, 경향 이런 언론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권에 단호하게 맞섰던 정치인들, 강동원 대선 부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섰죠. 세월호 때 김현, 박주민 단호하게 맞섰죠. 이재명은 한두 국면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국면에서 박정희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에 맞섰죠. 그러면서 주권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라든지 이럴 때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박정희, 박근혜의 정체를 밝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SNS 통해서 그걸 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 한 초쯤 됐을 때는 이미 박정희와 박근혜의 정체는 거의 폭로됐다. 이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 이후, 금년 7월 이후에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많은 주권자들에게 있어서 칠푼이는 대한민국 공적 1호로 탁 찍혔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주권자들의 저주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다가 JTBC 손석희 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10월 24일 날 최순실 태블릿에 있는 문서들을 공개하게 되면서 최순실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 정황들을 보도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타였죠. 그래서 최순실의 이제 국정 개입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권의 무지, 무능, 무자격 이런 걸 재확인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절대 다수 주권자가 박근혜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 지지율이 10% 안팎이에요. 제일 적게 나온 거는 9.2%까지 나왔습니다. 주권자의 대반격이 그죠? 예를 들면은 뭐예요? 우리 시위할 때 보면 사득 하면 여기 이제 있던 사람 예? 철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 하는데 그 면들어 그죠? 언론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도하면은 주권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치냐 하면은 박근혜 하야로 받아치는 겁니다. 이게 주권자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언론이 가리키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최순실을 가리키죠. 그런데 주권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박근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주권자들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정말 이것이 거대한 하나의 주권자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1%의 기득권의 나라가 아니고 가진 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고학력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모든 주권자들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출발선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런 변화도 못 만들어낼 수도 있고 주권자 혁명을 통해서 주권자 시대를 열어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김기춘이 매국 독재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발악이 김병준 총리 임명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죽을 깨를 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4월 혁명, 이화여대 혁명을 주목해보자. 4월 혁명도 이화여대 혁명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도부가 없습니다. 각자 개개인들이 자기의 판단하에서 자기의 결정하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화여대에서 그 이화여대 항쟁이 84일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총장을 쫓아냈죠. 4월 혁명도 그랬죠. 결국 이승만을 쫓아냈습니다. 만약에 이승만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기붕이한테 몽땅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태를 끝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월 혁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를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들이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어요. 29일 날 그 모임에 그 집회에 보니까 그죠? 집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리 많아요. 박근혜 찍었던 사람이 그리 많아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주권자화하고 있다. 국민이라는 황국신민적 존재, 통치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또 나라의 주인이 되는 주권자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권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주권자 주도로 박근혜를 퇴출시키게 되면은, 퇴출시키고 나면은 주권자 혁명은 물론 그걸로 다 완수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 이내에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이 혁명은 100년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권력이 주권자로부터 나오는 나라를 진짜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